동생들 안녕, 이영규형이야. 항사 태민이 근현대사편.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과 6.25 전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옆에도 잠만보님 오셨습니다. 예,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만보입니다. 아, 잠만보님 드디어 6.25 전쟁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멀고 멀었습니다. 예. 이 6.25 전쟁이요. 결국에는 북한의 공격으로 전쟁이 확산되었는데요. 자, 결국에는 북한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요. 적과 동일되지 않았지요. 예. 자, 우리가 이렇게 막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들의 그런 희생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인천 상륙 작전이 가장 판을 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 위험할 때 또 유엔군의 지원이 있었다라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이 자국의 국익도 참 중요하지만 이런 세계적인 질서, 이제 국제사회로서의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유엔군 또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여기 유엔군 중에 이제 우리를 도와줬던 지금 아주 가난한 나라인데요. 혹시 기억나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커피로 유명한 그 나라. 어디요?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렇죠. 에티오피아. 저 에티오피아 커피가 진짜 맛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에티오피아 커피 많이 사 드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리남도 도와준 걸로 아는데 확인해 보니까 수리남이라는 나라가 도와준 게 아니라 수리남 사람들이 네덜란드의 군대로 우리를 도와줬더라고요. 예, 이렇게. 저 영화 수리남 보면서 난 수리남이 우리 도와줬다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수리남이 당신 독자적인 국가는 아니었더라고요. 자, 예, 유엔 총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엔 총회는요. 자, 인구 비례에 따라 총선거를 하기로 유엔 총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공식 총회예요, 2차 총회. 그러면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국내에 파견하겠다. 그래서 선거를 48년 3월 31일 이전에 하기로 결정하였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남한의 인구가 2천만이었고 북한의 인구가 1,000만이었거든요. 인구 비례에 따라 총선거는 자, 이거는 북한한테 유리합니까? 남한한테 유리합니까? 남한테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유엔 총회의 결정안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접근 가능한 지역만 총선거라는 얘기인데 누가요? 바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곳만 그곳은 사실상 남한입니다. 그렇죠. 남한만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 인정하겠다라는 게 유엔 소총회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유엔 소총회 이 결정은 사실상 통일 정부입니까? 단독 정부입니까? 단독 정부입니다. 이 단독 정부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미군 정부와 협력했던 세력으로서 단독 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반면 이건 분단이 확실화되는 거고 완전 분단 정부로 고착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민족의 비극이다. 이 민족의 아픔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했던 인물 바로 김구와 김규식 되겠습니다. 이들은 어디서 같이 활동을 했었죠? 그 임시정부에서 같이 그렇죠. 활동했었습니다. 좋습니다. 김구가 주석, 김규식이 부주석이었었죠. 자, 이분들이 남북 협상파 활동을 같이 전개하게 됩니다. 김일성, 김두봉을 만나기 위해 평양을 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함께 갔던 사람도 있었어요. 남한에서. 바로 김원봉 기억납니까? 예. 그리고 백남은 기억납니까? 기억납니다. 예, 이분들도 북한에 갔는데 차이가 있다면 김구, 김규식은 돌아왔지만 이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남북 지도자 회의를 했어요. 네,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양군을 철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구와 김규식은 진정성을 갖고 단독 정부를 반대했고 양군 철수를 주장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김일성과 김두봉은 표면적으로만 이런 입장을 보였었지 실질적으로 북한만의 단독 정부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통일 정부를 원한다라고 말로만 떠들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주 가식적이죠. 가증적이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예,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거의 남북협상파 활동과 거의 비슷한 시기가 바로 1948년 4월 달에 있었는데요. 예, 그 무렵 때 바로 제주도에서 큰 시위가 전개되었습니다. 자, 남한만 단독 정부 수립이 거의 결정이 되었고 이게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제주도에서 남한만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정부 기관을 습격했던 사건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미군정은 계엄도 선포
하고요. 그리고 이제 48년에 전개되었던 4월 3일 날 전개되었던 사건이라 하지만 이거는 49년, 50년 이후도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제주도에 있는 이런 시위대들을 진압하는데 문제는 이 시위대만이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도 어마어마하게 학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너무 참혹했습니다. 진짜. 이때 이제 그 학살하는 데 있어서 가해자들이 바로 서북 청년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서북 청년단. 자, 이들은 북한에서 들어왔던 바로 이 북한 체제를 반대했던 반공주의자라 볼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제주 4.3을 진압하는데 아주 너무 잔인하게 진압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8년 50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21세 이상의 최초의 보통 선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남한은 200석이었고 북한은 100석이었는데 사실 북한은 뭐 선거가 실시된 건 아니었죠. 남한은 200석이 다 선거가 실시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렇죠. 남한은 198석만 선거가 실시됐던 이유는 어느 지역에 선거가 안 됐었죠? 제주도에 2석이 선거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제주도 2개의 선거구는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남한의 모든 지역에서 총선거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승만 계열은 대한독립촉선국민회 줄여서 독촉 이렇게 얘기하고요. 독촉. 그리고 이제 무소속 계열도 다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민주당 세력들. 자, 이승만과 협력하는 미군정을 지지했던 세력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승만과 미군정과 협력했던 세력들을 중심으로 50 총선거에서 국회의원 당선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제정하게 되죠. 자, 그 헌법이 48년 7월 17일 날 제정이 되었는데요. 제헌헌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헌법에 대한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중에 대통령을 어디서 뽑겠다? 국회에서 뽑겠다. 이건 직선이에요, 간선제예요? 간선입니다. 예, 자, 국회 간선으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자, 누가 대통령 되었겠죠? 이승만이 되었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이시영이 부통령을 선출되었습니다. 부통령에. 자, 특히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유엔 3차 총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인정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발표가 되자 북한은 이미 북한만의 정부를 다 세워놨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그 뒤로 미뤘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북한의 공식 명칭 이름이 뭐라고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9월 9일 날 이렇게 발표했다라는 것. 예, 알겠죠? 자,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에 바로 친일 청산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서 재헌의회에서 만든 법입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재헌의회에서 만든 법이에요. 재헌의회는 임기가 2년인데 임기가 2년밖에 안 됐지만 거기서 만든 활동들을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가 구성되었고 그 조사하는 특경대가 있었습니다. 특경대. 자,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명분은 반공이었습니다. 반공.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승만과 협력했던 세력들이 친일파가 많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경찰들이 특위를 습격했을 때에 그 특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들을 다 완전히 소각시켜버리고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던 특위 습격 사건이 있었고요. 근데 그 배후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해서 프락치는 스파인데 바로 국회의 스파이 바로 이 좌익분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반민법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거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공소시효를 많이 더 단축하였습니다. 50년이었던 공소시효를 49년으로 줄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 적용이 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술가는 제외였지만 어쨌든 적극적 친일 행위를 했던 자들 또한 실형을 선고받은 자들도 있다 하지만 그들 또한 다 사면되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대표적인 친일 경찰관이 있었는데 바로 노덕술이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친일 사업가 박흥식, 그리고 친일 문인 이광수 이런 자들이 실형을 선고받긴 했지만 다 사면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죠? 예. 자, 그리고요. 예, 여수 순천 10직구 사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자, 제주 4.3을 진압하라고 여수 군인들에게 출동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허나 여수에 있는 군인들이 거부했던 사건이에요. 제주의 출동을 거부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염원했던 세력들이 바로 정부의 진압 명령을 반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했고요. 계엄령이 선포되면 이제 군부가 그 지역을 다 통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 또한 결국에는 이 여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면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됐지만 다 진압이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진압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지리산에 숨어 들어가서 장기 항전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들을 다 적극적으로 경찰과 군인들이 단전 토벌하게 되는,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되는. 근데 또 좀 안타까운 것이 이 과정에서 자, 이승만 대통령은 이 진압에 대한 할당량을 만들어서 이 체포해야 될 대상자를 할당을 시켜서 할당량을 채우게끔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관련 없는 자들인 바로 민간인들, 양민 또한 이 과정에서 많이 희생당했던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점이 저도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참 안타까운 점이었어요. 예.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승만의 할당 지시는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실제로 그 할당에 대한 명령에 대한 그런 이 규정들이 다 역사적으로 기록으로 다 남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 자 이제 6.25 전쟁을 살펴볼게요. 자, 6.25 전쟁의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오게 되는 데 있어서의 배경. 이건 제가 설명하기보다 우리 잠만모님이 한번 쭉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6.25 전쟁의 배경? 일단 중국이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이기면서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국공내전에서 공산당과 같이 싸웠던 조선의용군은 북한으로 들어가면서 인민군에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미국에서 에치슨 선언이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방어 범위에서 한반도가 제외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고, 그다음에 뭐 여수 순천 10.19 사건 통해서 박헌영의 빨치산 투쟁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이 에치슨 선언이 발표가 되면서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배경 하에서 북한이 남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백을 만들어준 것이 그런 배경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네. 갑자기 제가 질문을 해가지고 많이 당황했을 텐데 그래도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조금만 좀 약간 정정을 하면 그 주한미군 철수가 좀 먼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예치슨 선언이 있었던 건데 특히 이제 미국 예치슨 선언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최저방위 선언이 누락됐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그렇게 보는 건데, 근데 꼭 에치슨 선언만이 아니라 이미 북한은 남침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웠어요. 누구와 함께? 소련과 중국과 그쵸. 함께. 중국과 소련과 함께. 예, 소련은 지상군을 지원해주지 않겠다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기 지원을 약속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행기와 그 전투기들, 그리고 당시 이 탱크, 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소련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전개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자,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에 쭉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까지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낙동강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습니까? 자, 다부동 외관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면서 낙동강 전선을 지키게 되는 건데요. 자, 그 무렵 때 바로 유엔은 안보리가 소집되면서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북한으로 이 규정하였습니다. 자, 당시 이승만은 모든 작전 통제권을 미국한테 넘긴 상태였고 유엔군 참전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때 이제 보도연맹 사건이라고 이 당시 이제 좌익 세력들을 전향시키기 위한 보도연맹이 가입했던 자들을 대거 학살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전쟁 초기 때 있었던 비극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수도는 부산이 되겠죠. 자, 유엔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많은 교란 작전을 펼쳤었죠. 그렇죠? 허나 제가 정규 수업 때 얘기했던 건데 바로 이자가 알고 있었다 얘기했죠. 바로 김일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김일성한테 알려준 사람이 바로 모택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택동 전쟁의 신이잖아요. 네. 이 모택동이 김일성한테 이걸 알려줬지만 김일성은 알고도 막지 못했죠. 그 이유는 낙동강에 있는 이 군인들을 다 부산 앞바다에 수장시키기 위함이었죠. 우리 군인들이 지킨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인천 상륙작전 몇 분의 1이라고 하죠? 이 성공 확률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뭐 굉장히 수천분의 일, 수천분의 1 거의 예. 굉장히 적은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거의 성공 가능성이 없는 건데 이 메가더의 이런 지시로 이 작전에 대한 아주 철저한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란 작전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쵸? 아, 예. 학도병들로 이루어진 바로 그 어디였습니까? 그쵸. 장사리입니다. 포항 장사리 상륙 작전도 있었죠. 교란 작전. 많은 희생되었던 학도병들도 있었죠. 자, 인천 상륙 작전 성공했고 쭉 북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다시 우리가 수복하게 되었고요. 자, 38선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평양까지 우리가 함락을 하면서 바로 압록강, 두만강 인근까지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이때의 메가더는 중국 쪽까지 더 올라가자라고 확진을 하자.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걸 계기로 해서 중공군이 참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중공군이 참전하니까 이제 전면전, 이제 거의 뭐 세계 대전의 급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 6.25 전쟁이란 말도 쓰고 한국 전쟁이란 말도 쓰는 거예요. 한반도에 있었던 모든 이 다양한 세계의 국가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전의 성격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내전이 아니죠. 그렇죠? 자, 중공군이 참전했고, 자, 우리는 또 흥남부대에서 빅토리아가 이게 철수하면서 이렇게 살아남았던 사건도 있었는데 아주 비극적 사건도 있었잖아요. 바로 이 국민방위군이라고 하는 이 청소년으로 구성되었던 이 군인들에게 지원해야 될 여러 가지 자, 이 군 뭐라고 합니까? 물자들 이런 것들을 바로 군 간부가 횡령하면서 국민방위군이 바로 이제 그 과정에서 아사했던 굶어 죽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때가 이제 한겨울이잖아요. 그렇죠? 1950년 12월, 1951년 1월, 2월 그 무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국민방위군 사건도 한겨울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공군의 참전을 3단계로 보면은요. 너무나 이 중공군의 기세가 아주 컸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서울이 재함락되는 사건이죠. 자, 이게 이제 서울이 재함락됐을 때를 이제 일사후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일사는요. 1950년이에요, 51년이에요. 51년입니다. 그렇죠. 51년에 있었던 일사후퇴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전열을 재정비하고 평택까지 내려오게 되었지만 다시 또 북상하게 되면서 바로 이제 서울도 다시 또 재수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치선이 형성이 되는데 그 대치선은 바로 아주 중요하죠. 이 38선보다 현 대치선은 남한 쪽이 좀 더 유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이 무렵 때는 아주 휴전회담이 끊임없이 이제 원활하게 잘 전개가 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원활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휴전회담이 잘 성사가 되지 않지요. 자, 이 쉽게 생각보다 휴전협정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개성에서 시작됐던 휴전회담, 소련의 건의로, 소련의 밀라크라고 하는 이 자의 건의로 시작되는데요. 판문점에서 이어서 계속 휴전회담은 전개되는데 이렇게 휴전회담이 장기화됐던 이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포로송환 문제가 되겠고 휴전선 설정 문제가 되겠죠. 포로송환은 북한 쪽은 강제송환, 휴전선은 38도선으로, 유엔군은 자유송환, 현 대치선으로. 근데 결국에는 누구 입장이 많이 반영됐습니까? 남한의 입장이 많이 그렇죠. 반영됐습니다. 유엔군의 자유송환의 입장, 현 대치선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건 꼭 알아두시고요. 중립국 감시단은 체코, 폴란드는 북한 쪽에, 스웨덴, 스위스는 바로 남한 쪽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정전협정 맺기 직전에요. 이승만이 거제도에 있는 방공포를 석방했던 사건, 휴전협정을 반대했던 사건은 53년 7월 전인 53년 6월로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근데 이때 이제 미국이 바로 이 군대 지원을 약속하게 됨에 따라 바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된 이후에 미국은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습니다. 그래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통해서 주한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군대, 자, 바로 유엔군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들 대표들이 제네바 회담에 참여해서 이 통일을 위한 논의를 개최하긴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6.25 전쟁은 단계를 학습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1단계부터 4단계설로 얘기하는데 결정적 계기들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관련된 기출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규식의 남북 협상 활동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 활동과 관련된 선지를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는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분단을 막고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하여 북한의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를 제안하였다. 김규식은 민족자주연맹을 결성하여 남북 협상을 주도하였다.
그렇죠. 민족자주연맹도 좀 알아둬야겠고요. 자, 그리고 6.25 전쟁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휴전 협정이 잘 진행되지 못했던 휴전회담이 장기화됐던 그 이유를 쭉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휴전회담 당시 공산군 측은 38도선을 경계로 휴전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산군 측은 제네바 협정에 따른 포로의 자동 송환을 주장하였으나 유엔군 측은 자유의사에 따른 포로 송환 방침을 제안하였다. 휴전협정에서 쌍방은 소련을 제외한 4개국 중립감시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였다. 예, 휴전회담에 대한 쟁점들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 항서 10미닛 잘 마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